자, 이번 강의는 ROA라고 Research on the AI라고 하는 거 일단 개념부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조금 빨리 할게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오늘 가야 될 길이 많아가지고 하는데 디지털 전환 뭐 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중에 여러 가지 웨이브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fourth wave 디지털 나울리지를 찍고 artificial intelligence에 가고 있는 그 초입 단계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은 굉장히 많은 도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도구의 인간 뭐 이런 용어도 쓰죠. 예, 그래서 그 도구의 인간의 도구는 조금 다른 베르그송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좀 다른데 베르그송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도구의 인간은 자기 몸을 도구로 사용을 해서 자아 실현을 이루는 전문가가 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한 엑스퍼트가 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고 여기 말하는 도구는 우리가 만들어진 것들이 있죠.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만든 것들이 있는데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지식을 위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지식을 위한 도구 중에 이제 책이 제일 힘이 세죠. 왜냐하면 지식을 저장하고 관리하고 쉐어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기호와 상징을 만들고 기호와 상징을 이제 책이라는 형태로 우리는 많이 다룹니다. 이 책을 Transmission of Knowledge, Digital Transformation인데 이제 지식 전수를 하는 것으로 한번 봐보면 이 사람이 다 죽잖아요. 저도 요즘 굉장히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대해서. 야,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삶이. 네, 그래서 되게 아까워요. 삶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고 지금 또 뭐 유튜브나 이렇게 좀 남기는 이유도 내가 머리가 계속 나빠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느려지고 나빠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이게 진짜 체감이 됩니다. 그래서 몸이 아니라 몸은 당연히 옛날부터 나빠지고 18살 이후부터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제 몸은 썩어가고 있는데 머리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저하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긴장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머리가 젊을 때 조금 적어서 기록해서 남겨서 혹은 생각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상당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느낌이 오는 나이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난 죽으니까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기록을 해서 이렇게 남기는. 그 유튜브가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인 것 같아요. 뭐 죽어도 유튜브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계정이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비디오는 살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유튜브에 있는 슬라이드도 살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도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컴퓨팅을 하는 머시너리를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렇죠. 다자기처럼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즘엔 디지털 도구가 많이 나왔죠. 근데 이것들은 이제 계산기라기보다는 우리 지식을 디지털 테크놀로지인데 사람의 지식을 저장하고 가공하고 표현하고 예를 들어서 불러오고 데이터베이스처럼 해서 그렇게 용도로 많이 씁니다. 뭐 내부적으로는 계산을 해요. 근데 바깥으로 보면 그럼 계산하는 건 아닌데 워드 프로세싱 한다 그러지 우리가 컴퓨팅 한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아날로그 세상에서 디지털 세상으로 옮기고 있는데 디지털 세상에서 옮길 때 우리 아날로그 세상이 옛날에는 그랬어요. 뭐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문과는 주로 멘탈 월드를 취급하는 거고 이과는 좀 피지컬한 월드를 취급을 해서 뭐 자연계, 공대 이렇게 불렀어요. 이쪽을 연구하는 쪽을. 그쵸? 그런데 얘가 재밌는 게 제가 관측해 보니까 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는데 멘탈 월드는 뭐 간다고 쳐요. 이게 이제 가는데 이 피지컬 월드에 있는 것들도 멘탈 월드 쪽으로 분리가 잘 안 되게 전환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디지털 세상으로 보내버리면요. 우리가 아날로그 세상에서는 이게 멘탈 월드냐, 뭐 피지컬 월드냐, 머티리얼이 있냐, 머티리얼이 없냐 이런 걸 가지고 구분을 했었어요. 사람이냐, 뭐 사람이 아닌 것이냐 구분을 했는데 이쪽으로 가면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예요. 디지털 세상으로 보내버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 메타버스에 가게 되면 다 디지털이잖아요. 이 사람이 됐든 물건이 됐든 다 디지털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계가 애매모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섞일 때 이전에 있었던 이 분류법이 일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날로그 세상에서 했던 분류의 체계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거야, 저거는 이거야, 뭐 이런 것들이 잘 일을 안 해요. 저쪽 파괴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디지털 세상에서는. 디지털 세상으로 이제 많이 보내니까 우리가 그걸 전환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그림 보면 책을 갈아 넣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디지털 전환의 하나의 어떤 뭐 이그젬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책을 갈아서 넣어가지고 전자적으로 바꿔서 예를 들어서 이 기계에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게 와이어로 쏴주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 작업 비스무리한 거를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고 저희 쪽에서는 이 지식을 assessment knowledge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식은 지식인데 특정한 왜냐면 교수님이 너 이거 알아야 돼. 너 이거 알고 있니? 교과라든가 그리고 그거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는지 모르는지를. 그럼 평가라는 도구를 가지고 전산화시켜서 이쪽으로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저희는 평가공학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풀네임은 평가지식공학이라고 그러는 거고 평가지식공학이라는 것은 결국에 아날로그 지식의 표상을 전자적인 지식으로 표상으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이걸 근간으로 해서 지식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퍼스펙티브가 굉장히 강합니다. 뭐 아무 데도 없는 데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걸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지식의 표상으로 하는 프로그래밍의 일종이었었어요. 저희가 이제 평가 전공자들이 하고 있는 평가공학 쪽이. 그래서 거기서는 사실은 내부적으로는 컴퓨팅을 한다 그랬어요. 아무리 뭐 딥러닝이고 뭐 LLM이고 어쩌고 다 내부적으로는 계산이란 절차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속에서 단순 컴퓨팅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knowledgeing을 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 모형도 만들고 뭐 생성 모형도 만들고 하는데 대부분은 뭐라고요? 지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전산화시키고 그 다음에 뭐 생성시키고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거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이 두 개로 나뉘어져요. 왜냐면 자 그러면 지식을 아까도 말씀드렸죠. 있는 아날로그 지식 그 다음에 전문가가 갈아 넣어가 전산화시키는 작업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거를 전통적으로 룰 베이스로 저희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symbolic manipulation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knowledge engineering이나 ontology modeling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을 표상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래밍 방법이었어요. 전문가가 직접 다 스페시파이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생성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제 template based다 뭐 이런 용어도 쓰긴 쓰는데 subject matter expert가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뭐가 있었냐면 아니 subject matter expert가 그렇게 일일이 만들지 않고 뭔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책을 갈아 넣었을 때 책을 잘 갈아 넣으면 기계학습을 해가지고 머신러닝을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가 계속 있어 왔는데 이게 원래 전통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knowledge engineering을 data driven approach로 하기가. 근데 이제 GPT가 뒤집은 거예요. 제가 2019년까지 논문을 계속 읽고 있었는데 안 된다였었어요. 딥러닝 기반으로도 안 된다였었어요. 2019년까지. 저희 근데 논문 리뷰하면서 계속 보시잖아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2019년 사이코메트리카 페이퍼에 안 된다였어요. 결론이. 근데 이게 갑자기 한 2, 3년 안에 GPT가 뒤집은 거예요. 지식도 돼 이제. 고급 지식도 돼. 그리고 다 돼. 책을 다 갈아 넣어서. 그래서 뭐 조금 뭐 테크니컬하게 이야기하면 비지도 학습이 미친 듯이 발전한 거예요. 그 랭귀지 쪽에서.
그래서 밀어 넣었는데 그야말로 학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책을 밀어 넣었을 때. 그리고 고급 지식들이 이제 이렇게 extraction, inferencing이 된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알아먹기도 하고 뽑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가 직접 하지 않아도 데이터만으로도 되고. 그래서 뭐 서버 가격으로는 한 5천억? 트레이닝 비용하고 어떻게 합쳐 한 1조만 있으면 여러분들 이제 GPT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GPT-4처럼 학습시켜서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에스티메이션이 나옵니다. 근데 1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저는 감이 잘 아는데 여러분들은 뭐 똑똑하시니까 아시겠죠. 1조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니까 이제 되더라. 근데 이제 그렇다고 우리는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융합을 시키는 방법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연구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전문가 지식을 뭐 전문가는 없어도 되나 이제? 그게 아니라 전문가 지식 있는 룰 베이스드 어프로치와 데이터 드리븐 어프로치를 좀 융합하는 그 방법론을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의는 GPT를 잘 쓰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GPT를 뭐 하는데 어떻게 잘 쓸 건가는 요거 하려고 잘 쓰자라는 거예요. 두 개의 융합을 잘 시켜서 프로즈 앤 컨스를 다 조금 해서 시너제틱하게 쓰자라는 게 있습니다. 폴라린 선생님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tacit knowing, 알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암묵적으로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아주 그 아는 것들 중에서 그 중에 이제 표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representation. 그 중에서 이제 인지과학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remember the framework이라고 하는 용어도 쓰고요. framework이라는 용어도 쓰고 여기를 무슨 여러 가지 용어를 쓰는데 모델이라는 것도 쓰고 하는데 머릿속에 잘 들어보세요. 머릿속에 어떤 구조가 기억되어 있는 구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계속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그랬는데 반복하다 보면 술술술술 나오는 거 있죠. 그게 구구단, 예를 들면 구구단처럼. 그래서 아예 외워버려 가지고 구구단도 쉽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외우는 거죠. 그렇죠? 그 관계를 투 디멘셔널한 관계를 외워버려 가지고 그냥 바로 뱉어낼 수 있게끔 하는 remembered framework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구구단을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해야 돼. 그거를 반복을 계속하게 되면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되어 있는 형태로 남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고 정확해집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학습법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구조를 잡아주는 게 예를 들어서 굉장히 유연한 구조들 있죠. 그걸 머릿속에 이렇게 잡아주어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머릿속에 뭔가 구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처리를 해내는 구조가 잡힌다. 그걸 internal representation이라고 그래요. 내재적인 지식의 표상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그는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돼. 머릿속에서 기억되어 있는 건데 그걸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바깥으로 글을 써, 차트를 만들어,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 논문을 써. 예를 들어서 문항을 만들어. 혹은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은 외재적으로 표상된 거예요. 근데 얘가 두 개가 상호작용을 하는 게 여러분들 노트 정리를 잘 해놓으면 외재적인 표상이죠. 머릿속이 정리되는 느낌이 드시죠. 기분도 좋아지고. 맞아요. 머릿속에 있지만 머릿속에 있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게. 그래서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딱 잡아주면 심리적으로도 안정되고요. 그리고 내가 외우지 않아도 되고 노트 어디 있는지 알면 내가 찾아서 하니까 요즘은 디지털로 다 바꾸죠. 디지털로 하이퍼링크 걸어놓고 내가 거기에 있어. 그래서 그 구조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그럼 사람이 만들어낸 거 알고 있다는 걸 바깥으로 끄집어낸 것들 전부 다 모든 것들이 Human Knowledge Representation입니다. External. 그래서 그것을 Human Made Knowledge Representation이라고 그래요. 외재적인 지식의 표상인데 사람이 만들었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만든 모든 것들, 지식에 관련된 것들 다 포함됩니다. 그것들이 이제까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책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예. 그다음 뭐 거북이 등을 따 가지고 해라 뭐 소의 뼈에다가 새겨라 막 그러고 살았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책이 제일 좋으니까 왜 거북이를 죽이냐 소를 왜 죽이냐 뭐 예를 들어서. 예. 그래서 갑골문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것을 디지털 세상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처음 했었던 게 뭡니까 우리. 저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첫 번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타자 치고 그다음에 뭐예요? 스캔 뜨고. 예. 있는 거 가지고 타자 치고 스캔 뜨고 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1990 년도에는 그러고 살았어요. 네. 근데 뭐 어떤 회사거나 그래서 사람이 직접 치거나 데이터베이스로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쳐서 올리거나 혹은 PDF 정도 만들어내는 게 디지털 트랜스폼이었는데 어떤 친구가 대박을 친 거예요. 이게 인터넷에 나와 가지고 구글이 대박을 친 거예요. 잘 보세요. 그것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굉장히 뛰어난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웹사이트 만들어 놓은 거를 웹사이트 속에 뭐가 있는지에 대한 메타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웹사이트에서 어떤 정보가 있는지를 가지고 이 친구가 지가 웹사이트 만들지도 않아 놓고 장사를 해 먹은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봉이 김삼달도 아니고 지는 웹사이트 하나도 안 아니 자기도 만들었지. 데이터 센터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식, 인터넷이 얼마나 지식의 표상입니까? 중요한 지식도 많이 올리죠. 유용하니까 웹사이트에 올리는데 그 다 된장 발라 먹은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뭘 했냐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지식의 표상을 이렇게 바꿀 때 그 속에 야 어떤 지식이 어디에 있고 무슨 지식이 중요하고 무슨 지식이 중요하지 않고 하는 그 정보 있죠. 어떤 거는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키워드야. 이건 진짜 메타데이터야. 이건 정말 디스크리야, 서머리야. 그거를 가지고 중간에 천통을 한 거예요. 천하통일을.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야 웹사이트 돌아다니면서 링크다가 긁어다가 우리가 DB로 만들자. 그런 거 아니에요. 창업자가 윤계일 교수님 계실 때 세르게 교수님 학생이었나요? 저 있을 때 몇 년일 때 그때 같이 학생 아니었나요? 그 친구? 구글 창업자가 1-2년 더 일찍인가요? 예, 그러니까요. 학부생이었지만 아무튼 조금 전에. 예, 그러니까요. 저는 메릴랜드 나왔는데 교수님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바꿨는데 이제까지는 바꿔진 게 뭐였었어요? 그냥 웹사이트의 메타데이터 링크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많은 지식을 인터넷에 있는 그 많은 지식을 야 그렇게 말고 인덱싱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이제 다 할 줄 아니까 그게 아니라 쪼끔 왜냐면 그리고 결국에는 뭐예요? 그 웹사이트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 가지고 보는 거지. 어느 웹사이트에 무슨 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아주 굉장히 세맨틱하긴 합니다. 상당히 세맨틱하긴 해요. 좀 의미가 있고 뭐 뭐가 중요한디 뭐 이런 거는 좀 해 주니까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 친구가 생성을 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구글 엔진이. 그쵸. 갈아 넣어 가지고 뭐든 근데 이제 GPT는 뭐냐면요. 다 갈아 마신 거예요 인터넷을.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하냐면 구글이 가지고 있는 뭐 이렇게 어느 웹사이트 가면 좋은 거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가 만드네. 그래서 대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자꾸 얘를 뭘로 보냐면 뭐 지식인처럼 뭐 물어보면 대답해 주는 Q&A 용도로 쓰시는데 뭐 Q&A 나쁘지 않습니다. Q&A도 좋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 진짜 빙산의 일각을 보시는 거예요. 물어보면 답해 준다. 뭐 요즘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질문을 잘해야 된다. 그 진짜 GPT 한 99%의 1%도 이야기 안 하시는 거야. 뭔 질문이야, 질문. 질문하지 마세요, GPT한테. 뭔 질문이야. 책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다 죽습니다. GPT가 주는 그 잘라진 그 definition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하시다가 여러분 다 죽어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원서를 보시고 원래 어디 있었고 그걸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GPT한테 물어봐서 답하는 거는 뭐 저도 간단간단한 걸 물어보지만 그렇게 해서는 깊은 지식을 얻기가 굉장히 힘들고 위험합니다.
GPT가 지금 맞는 말을 하는 건지 뭔 말을 하는 건지 잘 모르는 분야에서 자꾸 데피니션을 주는 건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학습은. 근데 그걸 가지고 뭔가 인제 이용을 할 건데 그러면 이 친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지?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GPT라는 거는 모형이잖아요. 그거를 딥러닝 저기 때려 넣어 가지고 데이터를 때려 넣어 가지고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그 뭐 멀티 레이어에 있는 파라미터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그 지식 그래서 가능성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capability로 뭘 할 수 있는 형태 있죠. 왜 사람도 그렇잖아요. "너 얼마나 아냐?" "뭐 어떻게 알아?" 그럼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너 뭐 책을 뭘 썼니?" 뭐 "학위는 뭘 받았니?" 뭐 이렇게 물어봐서 우리가 그 observable로 하는 거지 사실은 가능성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 좋은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강해지잖아요. 저처럼 나이가 들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쪼그라들기 때문에 예 별로 이렇게 밸류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더 강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저는 가능성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능성이 는다고 칩시다. 근데 그 18살 이후로는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몸은. 여러분들 그것도 알고 계시고. 그래요. 그러면 이 속에서 갖고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끄집어내서 뭐예요? 얘가 그럼 GPT 뭐 있다고 뭐 좋은 게 뭐 있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뽑아내야 돼요.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또 그래요. 노트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차트라든가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뭐예요? 구조화돼서 사람이 이해하기 쉽고 사용하기 쉽고 하는 것들이 왜 유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돼 있으면 유용하지가 않지. 잘났다 너. 뭘 많이 먹었다며. 가능성이 있다며. 그거 어쩌라고. 나랑 상관없죠. 그쵸? 언제 유용해집니까? 뽑아냈을 때. 뽑아냈을 때. 그 뭘 용도로 그때는 이제 케바케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뽑아냈을 때. 그게 답변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차트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뭐 테이블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랑 대비되는 개념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machine generated knowledge representation. 그러니까 기계가 생성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가 잘하면 얘가 얘만큼 좋은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만큼 얘가 좋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사람이 만든 거는 굉장히 고난이도인데 수준이 높죠. 수준이 높은 전문가가 만들었을 때 아무나는 아니고요. 좋은 사람이 만들었을 때 최고의 전문가가 만들었을 때 수준이 높죠. 근데 얘가 뭐예요? 그만큼 높은 그리고 심지어는 잘 쓰는 사람이 어때요? 잘 뽑아냅니다. 왜냐면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알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뭐 하나요? 저희는 이제 어댑티브 러닝 쪽으로 넘어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을 가르치고 회사에서 교육을 시키고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한다거나 뭐 학습을 한다거나 러닝을 한다거나 뭐 디벨롭먼트를 한다거나 뭐 의사 교육을 시킨다거나 이런 쪽으로 쓰죠. 뭐가 중요한데? 사람이 중요하니까. 아까도 우리 그랬잖아요. 사람은 죽어서 남기기도 하지만 사람의 또 단점은 뭡니까? 계속 가르쳐야 되네. 아니 계속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르쳐요. 그래서 뭐 할 일은 있긴 있습니다. 삶이 다 죽고 끝나면 뭐 게임은 아닌데 새로 태어난 애들은 뭐예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야지. 그래서 가르칠 때 이렇게 돌려 가지고 가르치면 유용하다라는 거예요. 직접 옛날에는 이걸 가지고 가르쳤죠. 사람이 만든 책으로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라 책을 갈아 넣어서 먹인 다음에 사람이 만든 책처럼 다양하게 이렇게 되면 굉장히 다양성이 뛰어나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시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한 바퀴 뺑뺑 돌고 뭐 이런 서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왜냐면 어댑티브 러닝에서 맞춤형 학습이나 학술 연구에서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것보다 기계를 한번 통해 가지고 만드는 이것이 근데 기계가 만들어진 게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기계를 가지고 내 작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게 되고
대세일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안 하면 도태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개겨도 상관없습니다. 난 안 할 거예요. 금리 꽉 깨물고. 괜찮아요. 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경쟁력을 가지니까. 안 하면 안 할수록. 잘 들어보세요. 본인이 안 하면 안 할수록 뭐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은 더 경쟁력을 가져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하라 그러지 마세요. 강의도 알려주지 마세요. 최재 교수 좋더라. 그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맞다고 하면 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쵸? 근데 이게 안 좋다. 이상하더라. 사기다. 그럼 알려주세요. 야, 저거 해라.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연구 자체를 인터넷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나왔으니까. 그래서 implicit하게 알고 있는 것을 explicit하게 바꾸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뭘 줘서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질문이 됐든 아이디어가 됐든 드래프트가 됐든 뭐 여러 가지 인풋을 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프롬프트라고 합시다. 그러면 인풋이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그래서 뭉뚱그려가 여기서는 프롬프트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프롬프트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일일이 매뉴얼리 크래프팅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냥 일일이 매뉴얼리 크래프팅하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이거를 자동화시켜서 기계가 이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생성하게 하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은 요 두 개가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들이 만들으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프롬프트를 만들 수 있어야 되지만 결국에는 뭘 할 거냐면 기계한테 내가 만든 그 프롬프트를 기준으로 해서 자동화를 시키는 아이디어로 계속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어색해요. 아니 교수님 왜 이렇게 난 나만 쓰고 끝날 건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돈이 안 돼요. 사장님들이 싫어하십니다. 사장님들은 여러분을 뭘 해야 되냐면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프롬프트를 생성해주고 프롬프트를 템플릿화 시켜서 자동화시켜서 계속 그 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주어야 되겠죠. 뭔가를. 우리도 뭔가를 인풋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validation도 해야 되고 좋은 인풋을 줘야 되고 어떻게 만들으라고 굉장히 고도의 프롬프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말이나 하면 GPT가 아무 말이나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말이나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아무 말이나 했구나. 그러니까 얘가 아무 말이나 하는 거구나. garbage in, garbage out. GPT에서 garbage가 나와. 네가 garbage를 집어넣은 거야. 잘 못 써서 그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느낌이 계속 와요. 그래서 자꾸 GPT가 뭐가 안 되네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말을 안 섞고 어떻게 하면 잘할 건가에 집중합니다. 아시겠죠? 말 섞지 마세요. 뭐가 뭐 안 되니까 위험하고 그럼 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멈춰라고 그러고 속으로 노래 그대로 멈춰라 하고 노래 부르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길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때요? 나온 아웃풋을 또 하나 더 있어요. 아웃풋을 다시 인풋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기계한테 주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멀타이터는 내가 뭘 줬어요. 그럼 기계가 뭘 돌려주죠. 그것을 다시 인풋으로 사용해서 다음번 아웃풋이 나오게끔 계속 설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머릿속에 잘 안 와닿으시는데 제가 하고 있는 걸 계속 보시면 이해가 조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기계한테 뭘 처음에 주고 뱉게 한 다음에 그게 인풋이 되게끔 해서 계속 만들어 나가는구나. 이 사람이. 뭐 프라이밍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뭐 다룰 단계나 이제 회사가 되면 여러분들이 파인 튜닝이라는 걸 하실 거예요. 파인 튜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기계를 이제 실제 파라미터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회사 취직하시게 되면 GPT 같은 걸 만드는 팀에도 들어가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데이터가 필요하죠.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파인 튜닝을 시키려고 하면. 잘 들어보세요. GPT 같은 걸 만들려고 하면 지금 만드는 교육은 아니지만 그러면 양질의 데이터를
얘로 만드는 거예요. 기계가 그러면 굉장히 뛰어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양질의 데이터가. 그래서 그때 사람이 이제까지 생성했던 거를 집어넣어서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공되어 있는 아웃풋을 기계가 만든 아웃풋을 가지고 다시 데이터로 활용을 해요. 그러면 티키타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잘 보세요. 잘 만들어서 퀄리티를 높인다 그랬죠. 퀄리티 높은 게 데이터가 돼서 다시 기계가 학습하기 시작하면 이때는 지가 만든 걸로 지가 학습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계속 발전할 수 있죠.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그거 하는 이제 정점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그냥 프롬프팅이고 논문을 쓰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다 좌우 어떻게 해서 뭐 옵티마이징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자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애카데믹 리서치 할 때 연구로 다시 돌아옵시다. 연구는 이제 프롬프팅의 요소가 좀 강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보다는. 왜냐면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근데 이제 다른 쪽에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좀 더 강하게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라이프 사이클 전부 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부분은 좀 많이 하고 리서치 디자인 할 때는 좀 많이 하고 뭐 어널리시스는 좀 약하게 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어디에? AI를 기반으로 해서 한다고 해서 그 research on the AI라고 부릅니다. 기반. AI 기반 리서치라는 게 이제 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거. 연구 설계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전처리하고 연구 실행도 하고 데이터 분석도 하고 출판도 하고 전방위를 다 같이 진행을 하는데 이게 on the AI로 해서 하면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end to end가 물려져 있는 상태로 AI랑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end to end가 물려져 있는 상태가 뭐예요? 잘 보세요. AI를 통해 가지고 리서치 디자인을 했고 어떻게 디자인을 했는지 알면 데이터 컬렉션이 강화가 됩니다. 그때 데이터 컬렉션을 시키면 리서치 디자인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컬렉션 하는 걸 시켰기 때문에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그 상태에서 리서치한테 인터뷰를 해라, 분석을 해라 그러면요. 그 분석이 훨씬 더 퀄리티가 높아져요. 그 분석이 퀄리티가 높은 상태에서 논문을 써라 그러면요. 논문의 퀄리티가 최종적으로 높아져요. 잘 들어보세요. 그 처음부터 AI랑 몰고 가면서 하게 되면 그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컨텍스트로 되잖아요. 그 컨텍스트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의 최종 결과물, 논문의 퀄리티가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 단편적으로 보니까 이거 할 때만 써야지, 저거 할 때만 써야지. 그렇게 보니까 시너제틱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요. 처음에 내가 연구 가설하는 것부터 세우는 것부터 어떤 식으로 해서 잘 연결을 시켜서 다음 단계 할 때 그 전에 했던 것들이 어떤 컨텍스트로 어떻게 집어넣을 수 있는가를 고민을 계속 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스트래티직하게. 엔드 투 엔드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예요? 베스트 케이스를 찾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컨설팅 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엔드 투 엔드도 바라보고 논문 쓸 때도. 그다음에 내가 가장 잘 쓰는 이그젬플들이 뭐였지? 각 단계에서. 가설 설정할 때 가장 잘 쓰는 게 뭐였지? 데이터 분석할 때 가장 잘 쓰는 게 뭐였지? 논문으로 뭐 예를 결과물 적을 때 가장 잘 쓰는 게 뭐였지? 너무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요번에 안 되니까 사실은 베스트 이그젬플 그 하나씩 만들어 놓는 거. 그다음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엔드 투 엔드로 연결을 시키려고 계속 노력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게 다음 거에 피드 컨텍스트가 되게끔. 아시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건데 결국에는 기승전 퀄리티 어슈런스입니다. 데이터나 이게 퀄리티 어슈런스를 안 하는 기제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아무 말이나 했을 때 얘를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기계가 확률적으로 헛소리를 할 수 있는 확률, 예를 들어서 일 어떻게 줄일 건가, 그거 어떻게 보완할 건가를 계속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그게 고민이 안 되면 못 쓰십니다. 왜냐면 학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얘가 확률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확률적으로 햇소리를 하는데 그거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그 지식이 충분히 없는 상태에서 이걸 쓰는 거는요. 자살 행위하고 똑같아요. 학술 연구로는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근데 전문가는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결국은 여기서 차이가 날걸요? 이거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어떻게 쪼끔이라도 더 확실한가? 그리고 에러가 얼마나 있는지 내가 어떻게 확인할 건가? 내가 한 일. 그냥 GPT가 뭘 줬어. 와 신기하다. 그거는 이제 어린이들이 하는 이야기고. 근데 이게 얼마나 정확한 건지 어떻게 검증할 건가? 결국에는 그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그 이야기입니다. GPT가 뭘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검증할 건가? 그리고 스스로 검증하게 하나 뭐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결판이 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는 대부분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이거. 설계하는 것도 있지만 평가 전공자들이 하시는 일이 이거예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라 뭐 해서 뭐 셀프 리플렉션을 해라, 라이즈를 해라, 게이머를 해라. 저희가 그 프로세스들 그 처음에 가르친 거예요. 게이머, 라이즈 뭐 이런 매직 게이머를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안 되면 이거 뭐 어쩌라고. 어떻게 극복할 건데. 그 극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나는 기계가 얼마나 잘하는지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어. 판단할 수 있어. 거기서 이제 전문가냐 전문가가 아니냐가 판독이 나는 거예요. 개인은 왜 전문가는 남을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프로페셔널들은. 개인은 뭐예요? 네가 책임지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아니 본인이 에러가 나고 어쩌라고. 본인이 뭐 졸업 못하는 거고 뭐 그거는 본인 거고. 그게 아니라 이게 회사 거잖아요. 돈 받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다른 레벨의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기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뛰어남에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건가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 전략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싶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결국 이 이야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Generative Exploration Modeling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오늘 뭐 이야기를 할 텐데 기존에 있는 애널리티컬한 분석 모형들 있잖아요. regression이라든가 뭐 fact analysis, 뭐 SWOT analysis 뭐 이런 것들을 generative AI를 가지고 해서 그 탐색 생성형 탐색 모델링 뭐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생각 못 해봤다. 교수님 regression을 이렇게 한다고요? 교수님 fact analysis를 이렇게 한다고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새로운 클래스 방법론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법론을 하시거나 방법론을 강하신 분들은 개탄 거죠. 새로운 지평이 열린 거예요. 연구 방법론에서. 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이제 다른 이야기 같아요. 그래요. 자, 정리를 좀 합시다. Research on the AI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Research on the AI를 하면서 Return on Investment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Return on AI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내가 AI를 쓸 때랑 안 썼을 때랑 무슨 효과가 있는지 무슨 효용이 있는지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가 많이 나온다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검증의 기재가 필요하다 그랬죠. 뭐 많이 나오면 검증을 많이 해야 되잖아. 그럼 시간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도 생각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예를 들어서 그냥 뭘 돌리니까 나옵니다. 신기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영원히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속에서는. 여러분 진짜로 해결하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냐면 정말로 찐 리턴이 뭐지? 시간이에요. 시간이랑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큼 내가 뽑아낼 수 있을까? 전략적으로 GPT를 가지고 그냥 20불짜리 교수님 저 넷플릭스 안 보고 이거 했으니까 대단하죠. 그게 대단합니다. 대단한데 그거보다도 진짜 소중한 건 여러분들 시간이에요. 프롬프팅도 너무 많은 시간 쓰시면 안 돼요. 뻘짓 하시면 안 된다고. 남의 거 보고 그냥 뭐 베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또 도태됩니다. 좋은 프롬프트를. 남에다가 훔쳐다가 하는 거는 베껴다가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랬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다 올라가는데 이거 어차피 무슨 경쟁력이 있어 이게. PDF 다 돌아다니고.
여러분들 유학 안 오셔도 이제 배우잖아요. 저한테 안 와도 보따리 싸들고 직장 때려치우고 몇 억씩 들여서 오시는 분들도 있다니까. 뒤에 걸 배우십시오. 리턴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수님 너무 돈을 밝히시는 거 아닙니까? 뭐 리턴. 아니 그건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되지. 예를 들어서. 그 관점에서 리서치도 그래요. 막 그냥 뭐 나 좋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엄정하게 검증을 해야 되고 시간 안에 좋은 결과를 뽑아내야 됩니다. AI를 가지고 하는 거 프로덕티비티가 높다고만 이야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다 대부분 햇소리입니다. 프로덕티비티가 높으려면 퀄리티가 높아야 되는데 퀄리티 어슈런스 어떻게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이슈를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려고 지금 같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요. 이 강의는 여기까지 합시다. 감사합니다.